1140화의 첫 장면에서 독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울티와 호주 그리고 패당의 관계가 다시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래 함께 활약하던 토비로포 멤버였던 이들이 카이도 패망 이후 어떤 궤적을 그렸을지 궁금증을 남긴 가운데 이번에는 울티가 호주에게 직접적으로 경고를 날리며 패당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정작 울티는 다트판 관역에 꽂힌 채로 코믹하게 등장하여 긴장과 웃음을 동시에 자아내는 묘한 연출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로저 해적단의 전설적 멤버로 알려진 스쿠퍼 가반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 레일리 그리고 샹크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반의 존재는 팬들 사이에서도 꽤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피와 그의 동료들이 가반과 어떻게 엮이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중에서 루피는 왜 가반이랑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애초에 적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조로는 코론이 자기 아버지가 굉장한 강자였다고 했잖아 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며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코론의 아버지로 언급된 인물이 곧 가반인지 혹은 가반과 같은 계보의 다른 인물인지 의문이 남습니다만 로저 해적단과의 연결고리가 확실시된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장면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루피가 처음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열쇠를 되찾고자 하는 단순 목표로 가반과 맞서게 되지만 사실 이러한 갈등 이면에는 로저가 남긴 유산이나 샹크스와의 관계 같은 깊이 있는 떡밥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루피와 가반이 대립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과거 가반이 샹크스와 나눈 대화가 무엇인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반과 루피의 대치가 시작되자마자 루피는 특유의 능력을 활용해 열쇠를 멀리서 가져가려 시도합니다. 그런데 가반은 패기를 실은 몸놀림으로 그것을 가볍게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단순한 원거리 공격은 물론이고 루피가 근접해서 열쇠를 빼앗으려 할 때도 가반은 패기 어린 열쇠 그 자체로 루피를 내리쳐서 땅에 박아버립니다. 이때 묘사된 검은 번개 이펙트는 무장색 혹은 패왕색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열쇠에 패기를 실어 공격하는 모습이 상당히 새롭고도 위협적입니다. 루피가 오아아 라고 고통을 호소하며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그간 줄곧 강적들을 상대해온 루피도 상대의 경험과 노련미에 놀란 듯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더욱이 열쇠라는 일견 소모품 같은 무기가 루피를 쓰러뜨릴 정도로 위력이 강했다는 점에서 가반이 얼마나 수월하게 전투를 컨트롤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전투가 거세질수록 루피는 분노하지만 동시에 이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는 듯 합니다. 과거 로저 해적단과 함께한 인물이니만큼 그의 패기나 실전 경험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이 작품 속에서 잘 표현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루피가 다시금 한계를 뛰어넘는 과정, 즉 더욱 강해지는 성장의 단서를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전투 중 가반은 루피의 밀짚 모자에 대해 좋은 밀짚 모자를 지녔군, 투구 대신 쓰기엔 더 어울릴 것 같지 않냐? 라고 말하며 가벼운 조롱 혹은 농담을 던집니다. 이때 루피가 샹크스가 내게 맡긴 보물이라며 강한 소유의식을 표출하지요. 그런데 가반은 맡긴 거? 준 게 아니라? 라며 샹크스와 루피의 인연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합니다. 샹크스는 루피의 해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밀짚 모자의 계보가 시작된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독자들도 명확히 알고 있듯이 이 밀짚 모자는 로저 샹크스 루피로 이어지는 상징적 사물입니다. 가반이 이 모자를 보고 여유롭게 농담을 던진다는 점은 그가 로저 시절부터 이 모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루피가 샹크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마 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그가 샹크스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해줍니다. 동시에 가반 입장에서도 로저의 밀짚 모자를 두고 어떤 감정이 스쳐갔을지 궁금증을 남기지요. 샹크스가 로저에게 물려받았던 것처럼 결국 루피 또한 의지를 이어받는 흐름 속에서 가반이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루피가 열쇠를 빼앗으려 할 때 가반은 난데없이 루피의 입에 열쇠를 쑤셔 넣으며 또다시 굴욕을 안겨줍니다.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공격 방식입니다. 이어서 가반은 도끼를 꺼내들고 야소타케로 수많은 전사들라는 기술명과 함께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이 순간 조로가 비켜 루피 라며 재빨리 개입하는데 이는 조로가 바로 직전에 루피와 가반의 하이레벨 전투를 지켜보다가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반의 도끼가 성탑 하나를 산산조각낼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지만 루피와 조로는 간신히 그 공격을 피하고 일부는 막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가반이 마음속으로 좋은 동료를 두었군이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이는 로저 해적단 시절 레일리, 스쿠퍼 가반 그리고 샹크스나 버기의 유대처럼 함께하는 동료를 중요시하는 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을 암시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지점에서 루피와 조로는 각각 기어 5와 3도류의 극한 전투 태세를 갖추며 가반을 상대할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가반은 이를 보면서 저게 그 하얀 상태였나 보군이라고 내부 독백을 남깁니다.
기어 5를 가리켜 하얀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작중에 여러 번 암시된 바 있으며 현재 루피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즉 가반이 이미 루피의 각성이나 새로운 능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로저 시절부터 이어진 전설적인 해적들의 정보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리고 가반이 하얀 상태 기어 5를 이미 파악했다는 점은 예전에 로저 해적단이 라프텔에 도달하여 얻은 정보에 그 비밀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이러한 비밀을 어느 정도 공유받고 그걸 루피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루피와 조로가 분노 섞인 협공을 준비하자 가반은 느닷없이 항복한다며 열쇠를 건네줍니다. 여태껏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준 가반이 순식간에 전투를 멈추어버린 것이지요. 이에 루피와 조로는 멈출 새도 없이 돌더미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로드가 가반의 정체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자 가반은 다시금 고깔 모양의 각과 곤옷 등을 주워 입으며 자리를 뜨려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여유로운 태도로 이 섬을 떠날 때 엘바프가 안전하다면 언제 한번 찾아오거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조로가 돌아올까 보냐 라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루피 또한 열쇠는 고맙지만 널 다시 볼 생각은 없어 라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독자 시선에서는 가반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싸움을 걸었는지 혹은 루피와 조로의 최고 전투력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가반은 엘바프의 샹크스가 방문했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 샹크스와 그 사이에 어떠한 약속 혹은 묵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샹크스가 하하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가반씨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샹크스는 이미 루피가 가반과 부딪힐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던 게 아닐까요? 장면이 전환되어 엘바프의 일부분으로 보이는 바다코끼리 교실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엔젤라는 인물이 이상한 새가 날아다닌다는 아이들의 제보를 듣고 밖을 살피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학교 같은 분위기에 독자들은 엘바프가 이렇게도 문명화된 곳이었나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 근처의 숲에서는 샴록과 궁코라는 인물이 거대한 나뭇가지 위에 착륙합니다. 그들 앞에는 수상쩍은 마법진이 형성되고 검은 번개가 마법진을 강타하자 새로운 인물 2명이 강림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도 신규 신기단 멤버로 언급되며 셰퍼드 가문이 소머즈와 리모시프 가문의 길링엄성이 등장합니다. 소머즈라는 인물은 오로성의 피터와 같은 셰퍼드 가문 출신으로 보이며 우아한 의자에 앉아 전보벌레로 통화 중인 모습이 처음 포착됩니다. 그런데 그가 소환된 당시 복장 상태가 난닝구와 속옷 차림이라는 완전히 개그 캐릭터 같은 연출이 이어집니다. 소머즈가 옷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 1시간이면 된다 라고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웃음을 유발하죠. 동시에 천룡인 계보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와 동시에 패션 음식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 쓰는 일면을 보이며 애매한 이미지를 풍깁니다. 또 다른 인물 길링엄성은 전설의 동물인 기린 열매를 먹었을 것으로 보이며 목이 길고 갈기가 솟은 수인폼 상태로 등장합니다. 머리는 말과 비슷하면서 뿔과 수염이 2개씩 달려있고 긴 구름 같은 이펙트가 주위에 맴도는 걸로 미루어 각성한 능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늦겠다 며 부산스레 움직이는데 어딘지 샴록이나 궁코와 비교해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강자 포스를 풍기면서도 동시에 허둥대는 모습이 코믹하게 그려집니다. 이로써 샴록과 궁코에 이어 소머즈와 길링엄까지 총 4명이 한 장면에 모이며 앞으로 신기단이라는 조직 또는 세력이 어떤 식으로 엘바프의 전개에 관여할지 궁금증이 고조됩니다. 특히 그들이 천룡인이나 오로성과 직결되는 상층부 세력인지 혹은 그 이상의 미지의 힘을 보유한 조직인지 여부도 큰 떡밥입니다. 샴록과 궁코가 소머즈, 길링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서로 위계를 따지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편으로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소머즈가 아이들을 납치해서 성지로 데려가면 되는 거지라며 태연하게 말하는 부분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줍니다. 거인의 나라 엘바프 한복판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것은 그동안 천룡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약소민족을 지배해왔던 구조를 다시 상기하게 만듭니다. 길링엄은 문양이 없는 사람들은 심연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망성 혹은 다른 형태의 문양이 어떤 의식이나 마법에 사용되는 기호인지 아니면 천룡인들과 직결된 고유의 문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기단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공간이나 자원 혹은 해상의 특정 지점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나아가 이들이 배로 데려가야겠다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소머즈가 가방 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대목은 어떤 이동수단 혹은 소환술과 연계된 이벤트를 암시합니다. 즉 천룡인들이나 그 유사 세력이 공간 이동 혹은 소환에 가까운 초월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공간 계열 능력은 정말 제한적이라 만약
만약 신기단이 그와 유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1140화의 마지막 샴록은 그대들의 힘으로 이걸 게임으로 바꿔보지 않겠나 라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는 샴록을 포함한 신기단 멤버 사인이 엘바프에 모인 진짜 이유가 단순한 납치나 위협이 아님을 암시하며 게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엘바프는 예로부터 거인족의 전통과 전쟁의 신으로서의 문화가 강조된 곳이었습니다. 그동안 빅맘 에피소드에서도 거인족과의 불화 그리고 엘바프에서 벌어질 수많은 사건이 떡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의 신기단이 어린 아이들을 납치하려 하고 그 과정을 게임처럼 여기려 한다니 이곳에서 펼쳐질 사건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가바니 루피 일행에게 엘바프가 안전하기만 하다면 다시 찾아오라고 한 대목이나 샹크스와의 회상 장면 등은 이 전개가 가방과 샹크스 루피의 연결고리를 통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신기단과 엘바프 그리고 가방까지 뒤얽힌 이번 스토리가 어디로 향할지 기대가 커집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휴재가 없다고 하니 1141화를 통해 바로 이 사건의 충격적 전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